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한 우드워커라는 말이 좀처럼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대형 산불 소식에 제 마음도 덩달아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산불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 피해 면적이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48,000헥타르가 불에 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저 나무를 좋아하는 그 한낱, 저는 목수에 지나지 않지만 산을 보고 또 나무를 보고 목재를 만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화재의 원인과 우리 살림의 구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철,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의 약 55에서 60%가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엔 등산객이 늘고 논밭두렁을 막 태우는 작업도 생기면서 불씨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죠. 이러한 그 외부 요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살림의 구조, 특히 침엽수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산불 확산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살림 중에서 약 41%가 침엽수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이 발생한 주요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한 60% 정도 이상인 곳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개호성 숲이라든지 목계숲, 중평숲 같은 곳은 소나무 그 군락지로 유명할 정도로 침엽수 비율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침엽수는 사시사철 푸르는 상록수입니다. 나무 간격이 촘촘하여 가지와 잎이 서로 얽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침엽수는 겉보기엔 푸르르지만 겨울을 지나면 잎과 가지는 좀 건조해집니다. 불이 번지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불씨가 침엽수름에 떨어지면 나무 줄기를 따라서 이제 불길이 위로 솟구치면서 그 수관화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나무의 꼭대기에 일어난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 잎이 빼곡하고 서로 막 이렇게 얽혀 있는 서로 이웃이웃한 그 나무 가지 사이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급속도로 불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수관화 현상과 함께 가장 무서운 게 비화 현상인데요. 불씨가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현상입니다. 침엽수는 나무 자체에 송진과 솔방울이 있어요. 이게 불타면 퍽퍽 터지기도 합니다. 이 잔재물이 오래 탑니다. 그러니까 이 불씨가 바람에 실려 가지고 수킬로 밖까지 날아가서 2차 화재로 번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 사례로 존재합니다. 2020년 호주 산불 당시에는 비화 현상으로 이 불덩이가 35km 밖까지 옮겨가서 화재가 번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침엽수가 가진 그 연료 성분, 그 유분인 그 송진의 위력은 산불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비율을 좀 줄이고 화력수의 비율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력수는 침엽수에 비해서 화재에 아주 강한 편입니다. 나무의 밀도가 일단 높기 때문에 발화점이 높습니다. 서서히 타오르고 불이 잘 붙지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불이 가장 많이 나는 3월달에서 5월달 그 사이에는 겨울에 잎을 다 떨군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어 수관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거기에 이 시기엔 잎을 틔우기 위해서 화력수들은 수분을 최대한 머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산불이 크게 번질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죠. 또 봄철이 지나더라도 화력수는 이 나무 가지 사이가 넓습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빠르게 땅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툭툭 떨어져 가지고. 또한 침엽수에 비해서 잎과 가지에 수분이 많고 송진 같은 가연성 물질이 없어서
불에 쉽게 붙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물론 그 화렵수도 나무이기 때문에 화재에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침엽수에 비해 화재 확산 속도와 그 위험성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화재 이후의 상황도 상당히 다릅니다. 침엽수는 화재로 불이 타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살아남아 있어도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 거죠. 그와 다르게 이 참나무 같은 화렵수는 말이죠, 뿌리만 살아있으면 뿌리에서 새순이 자라는 그 맹화 재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산의 회복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산이 다시 푸르러진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산의 침엽수 비율을 좀 줄이고 화렵수의 비율을 좀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닙니다. 정부나 또 산림청,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와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에는 아직도 침엽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배경엔 과거의 산림 정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60년대하고 70년대 민둥산을 복구하기 위해서 도림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심기 시작한 나무가 바로 소나무, 잣나무, 니기다 소나무 같은 그런 침엽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산을 빨리 푸르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숲이 단순히 푸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산림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에 나무는 점점 이제 많아질 것이고 또 빼곡해질 겁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산의 수종을 관리할 그 필요가 있어진 거죠. 이 필요성은 나무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은 화렵수가 많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산주들에게 화렵수를 심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렵수는 그다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침엽수인 낙엽송 정도가 일부 좀 수요가 있을 뿐이고, 참나무를 포함해서 국내의 나무들은 경제성이 낮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주 입장에서는 굳이 시장성이 낮은 화렵수를 심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산이 조림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국산 화렵수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말이죠. 국산 화렵수로 만든 목재가 고급 자재로 인정받는다면 나도 한번 심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렵수의 비율도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산 화렵수, 그 참나무, 오크, 그 가치를 높이는데 저는 애써왔습니다. 목재 건조 기술을 개발했고 국내에서 그 화렵수를 이용해서 수제 가구를 만들어서 그 가능성을 제가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더 많은 분들이 가능성을 알아주셔야 우리 산림의 구조와 방향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산림의 미래를 바꾸는데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